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만나면 죽은 거라고 보면 된다. 시친 미사키, 우리말로 번역하면 7인의 미사키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본 고치현에 나타나는 7명의 한 그룹인 사령 집단이라고 하는데 바다 또는 재해로 죽은 자의 망령이라고 합니다. 항상 7명이 함께 걷는데 이들과 길에서 만난 자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죽은 인간은 시친인 미사키의 동료가 되어 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7명 모두 성불하지 못한 사령 집단이지만 동료가 한 명 들어오게 되면 선두에 걷고 있던 한 명은 성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동료가 들어와도 언제나 7명이며 이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시코쿠 지방에서의 시치닌 미사키에 관한 이야기는 20년 정도 전인 1980년대 초반에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있고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본인에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코쿠 지방 시골 마을 출신이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같은 지역에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지역학교에서 새 얼굴을 보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2살 어린 세이스케라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세이스케는 딱히 특이한 구석이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남자아이였다는데 어느 8월의 여름방학 저녁 세이스케는 저녁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이스케는 천천히 눈을 떴고 모자를 쓰고 해중전등을 한 손에 들고서 툇마루로 나갔는데 이때 세이스케의 의식은 반은 자고 있던 상태였고 왜 잠에서 깼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했다고 합니다. 세이스케가 툇마루로 나갔다는 것을 가족들 중 하나가 보았지만 잠깐 나간 거겠지 뭐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시간은 저녁 7시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세이스케가 툇마루에 나가자 6인의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성별, 연령, 생김새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세이스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때 자기가 본 것은 6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6사람은 세이스케를 받아들인 후 산을 향해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이스케의 집 자체가 산빛 아래 있던 집이었습니다. 세이스케는 잠이 덜 깬 상태인데도 게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여 서둘러서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동네 뒷산이라고는 해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6사람은 세이스케를 둘러싼 형태로 걷고 있었다는데 어느새 주위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이스케를 둘러싼 6사람도 더 이상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주변을 따라다니는 기척만 느껴지는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본다면 아이 혼자 어두운 저녁에 산을 오른 기묘한 장면입니다. 세이스케는 머리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에게서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의 기척은 어째선지 계속 소근소근 속삭이며 그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고 계속 한참 걷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콩하고 벌레가 회중전등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래도 빛에 이끌린 벌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떤 남자의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는데 이 아이는 아니 된다. 내 마음에 드는 소년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사라지면 아이의 할머니가 아주 슬퍼할 것이다. 이 아이는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6인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들끼리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이스케는 팟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와본 적도 없는 어두운 산속길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다시 아까 들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세이스케 너는 이제 그만 빨리 집으로 가거라. 할머니와 가족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앞으로 평생 다시는 저런 것들이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야. 내가 앞으로 지켜보겠다. 어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끝으로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빛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들고 있는 회중전등 불빛이 전부였는데 돌연 맹렬한 공포에 휩싸인 세이스케는 비명을 지르며 한달음에 집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스케를 찾아다니던 가족과 만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자정이 되기 조금 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근처 신사의 이름이 타유우인 이자나기 유사제가 세이스케의 가족에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 6인은 시친인 미사키에게 끌려간 자들로 세이스케를 7명째로서 맞이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정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이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세이스케의 할머니께서 매일 열심히 신단에 기도를 해왔던 덕분에 이를 마음에 들어했던 신사의 신께서 벌레를 이용해 세이스케를 구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자가 세이스케와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앞으로 세이스케에게는 어떤 부정한 것들도 다가오지 못하고 누군가의 저주 또한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신사의 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만 남긴 후 신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는 옛날 남자에게 버려진 여자가 투신하여 시치니 미사키가 되었다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투신한 뒤 남자들만 연이어 떨어지거나 취한 채로 잠들어 죽기도 해서 타유 서재를 통해 불제를 부탁했지만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신사의 신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한 내 힘만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라며 포기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투신한 것은 옛날 일이었고 꽤 많은 사람이 죽은 사실도 있어서 당시에 우리들은 7인이 되기에 충분히 죽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완전히 안심한 상태로 그곳에서 헤엄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째서 세이스케를 데리러 왔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세이스케는 괴기현상을 만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잘 살게 되었는데 당시에 저는 언젠가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굉장한 공포를 느꼈었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치니 미사키에 대해서는 여러 전승을 동반하는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것은 노포기담, 시니게이기담 등 고서에 있는 토서국의 전국시대 무전키라 치카자네의 원령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았던 시대인 1568년에서 1600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키라 치카자네는 백부인 조소가베 모토치카의 정남, 조소가베 노부치카의 사후 그임으로써 조소가베 모리치카를 밀던 모토치카의 반대 세력이라는 이유로 할복을 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가신들 7인도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 그들의 묘지에 여러가지 괴이 현상이 벌어지고 치카자네 무리의 원령이 시치닌 미사키가 되었다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모토치카가 공행을 하였으나 전혀 되지 않았고 원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니시문소 네키의 묘에 키즈카뮤진을 모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키라 신사라고 합니다. 토양은경기담 시니괴이기담에 따르면 치카미츠와 함께 모토치카에 반대하던 히에야마 치카오키도 할복당하여 부인과 아이 6명도 함께 몰살되어 모두 합쳐 7인의 귀신들도 시치니 미사키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히로시마현 미야라시에는 병총 혹은 광총이라 불리는 무덤이 있는데 한때 흉폭한 7인의 수행자가 있어 그들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협력하여 야마부시대를 죽이자 그 원령이 시치니 미사키가 되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저주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이유령은 지방에 따라 멧돼지 함정에 빠져 죽은 헤이키의 폐잔병, 바다에 버려진 7인의 순례자, 덴시오 17년인 1588년에 조소가베 모토치카의 호주 상속 문제로 목숨을 잃은 무사들, 에이루코 시대에 베어 죽은 이오 우츠노미야시의 밀정 등 시치니 미사키에 관해서 여러 전승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야마구치현 도쿠시마시에서는 승려 차림의 시치니 미사키가 종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걸어다니며 여자들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 뒤 여자들은 외출하지 않도록 당시에 훈계받았으나 아무래도 외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는 엄지손가락을 주먹 속에 숨긴 채 걸어다니면 시치니 미사키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핸드폰. 대학생 시절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홀로 독립해서 사는 자취에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이 있던 지역에 강변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 있었는데 외관은 매우 화려했고 저런 집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한 넓이를 가진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세가 이상할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선뜻 내키지 않아 하시면서도 결국 제 자취를 허락해 주셨고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약간의 개인 물품과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나이 든 고양이를 데리고 최초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가와는 다른 지역에 있던 대학이라 교관계는 거의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며칠간 조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주로 집에 돌아오면 3층까지 올라가 원형의 커다란 창문 아래 깔아둔 이불에 누워 바로 잠드는 생활이 이어졌고
슬슬 이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즈음 데려온 고양이의 상태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했던 집은 지하를 포함해서 4층에 상당하는 건물이었는데 모든 층에 주방과 화장실, 욕실이 있었고 객실로 이용되는 방에는 유닛 베스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층과 현관 이외 다른 장소에 길게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주의 깊게 집의 경계를 확인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뭔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열려있던 창문 밖으로 슬쩍 나가고선 또 어느샌가 집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고양이란 원래 그런 동물이고 특히 이 고양이는 원래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이 고양이의 어미가 죽기 전에 밖에서 데려온 야생 아기 고양이라고 하며 애당초 저에게 있어 이 녀석은 다소 신기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전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 오래된 휴대폰을 줍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지만 제가 컸던 시절 그리고 그 지역에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휴대폰은 10년은 된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아직 카메라가 없는 타입이었고 더럽고 휴대폰 곳곳 도색이 벗겨져 있었으며 잡초 비슷한 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 강가에서 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심쩍게 생각한 전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원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새까만 채였고 전 휴대폰을 뒤집어 배터리 팩을 빼냈습니다. 그러자 물이 약간 흘러나왔습니다. 합선된 건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전 그것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전화부 데이터만이라도 휴대폰원 주인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왜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낡고 오래되어 도색이 벗겨질 때까지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주인이 꽤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집에 들고 오자마자 충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은 아무래도 다른 회사의 물건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근처 편의점까지 10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서 충전기를 사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밤이었습니다. 전 저녁 식사를 만들고 목욕을 한 뒤에 잠깐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려 신발장 위에 올려둔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충전기를 꺼내 콘센트에 끼웠습니다. 그렇게 충전기를 연결하고 붉은 불빛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왔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확 끌어올랐고 엄청 대단한 선행을 한 듯한 고향감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저 당시 제가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이라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제 손으로 직접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마음속에서는 경찰의 도움 없이 그저 나만이 원래 주인에게 칭찬받고 감사받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내가 느낀 기쁨과 고향감을 원래 주인의 감사의 말과 함께 느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붉은 불빛을 내고 있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불빛을 가리듯 올려놓은 오른손 검지가 붉게 빛나는 것을 보고 꼭 피 같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넣어 전원 버튼을 누르던 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화면 위에 올려둔 것도 기억나고 휴대폰이 기동하기까지의 10여 초가 길게 느껴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들어온 순간 전신의 피부에 소름이 끼치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던 것이 이렇게 글을 적는 중에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 첫 화면에 떠있던 비송신 메시지 수가 이상했습니다. 발신 전화 수도 이상했고 전파가 천천히 회복된 순간 제 손바닥에서 빠져나와 바닥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에 날아드는 착신 메시지와 전화수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것들은 표시 건수 한계를 가볍게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바닥 위에 이상한 휴대전화뿐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바닥 위의 휴대폰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 뭔가가 바닥을 박박 긁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뒤 그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음이 제 전화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즉시 전화를 받아야 할 경찰이 한참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화 연결음만 울릴 뿐입니다. 그리고 바닥 위 휴대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의 착신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웅웅하며 바닥 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그 소리가 천천히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 그것은 절 향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늘어져 있던 충전 케이블이 당겨져 달칵 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와중에도 제 손 위의 휴대전화는 멍청하게도 계속해서 통화 연결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제 전화로 지금 눈앞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두 눈은 눈앞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오래된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돌린 순간 그게 제 눈앞까지 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바로 뒤에는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분에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전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고 스스로 제 발밑까지 수십 센티 앞에 도착한 휴대폰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게 전화가 끊긴 게 아니라 상대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찬 세면대의 마개를 뺀 듯 꼬르꼬르하는 소리가 핸드폰에서부터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쉰 목소리 또는 금속을 긁는 소리와 같은 불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 비슷한 게 들리려고 한순간 저희 집 고양이가 오더니 앞발로 저 오래된 핸드폰을 강하게 발로 수차례 밟았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저 구석으로 발로 쳐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때 분명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핸드폰을 마구 발로 밟고 쳐박아 버린 고양이는 사냥감을 잡았다는 듯한 눈으로 한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제 귓가에 에코가 들어간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고양이와 함께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이 불쾌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러 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는 제가 거주하던 집 바로 앞 도로 아래에 있는 지하 하수도와 합류하는 곳에 있는 배수로 쇠창살 안쪽에 수갑으로 구속되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몇 년 전에 이 집에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방불명 후 언젠가 발견될 것을 기원하며 여자의 부모가 휴대폰 요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또 이 집은 여자가 실종된 후에 부모가 부동산에 세를 내놓은 상태는 경찰은 제가 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서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니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고 이 여자가 사망한 시기에 저는 본가 근처에 고등학교에 재학했다는 게 충분히 증명이 됐고 또 이 지역에는 대학 진학 전까지 온 적이 없었던 게 판명된 것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자가 사망한 하수도 안쪽은 일반 사람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3자에 의해서 끌려와 그곳에서 사망한 게 아닐까라고 경찰은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분이 경찰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만 미송신 메시지 내용 중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쌓여있던 미송신 메시지는 전부 전파가 통하지 않아 송신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메시지가 안 시간차가 있으며 3년에 걸쳐 메시지 전송 시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지하실로 내려와서 제 핸드폰을 꺼내보았습니다. 전파는 3개가 모두 떠 있었습니다. 지하실 벽에 이마를 대고 혹시 누군가 나 외에 이 집에 있다면 그녀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가 하는 같은 두서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계속 보내졌던 미송신 메시지와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수신한 전화는 사망한 그녀가 보냈다는 생각을 하자 순간 두려움이 커서 도망치듯 지하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3년이나 배터리가 지속되었을 리도 없고 하수관이다 보니 물도 계속 흘렀을 텐데 오래된 핸드폰이 계속 작동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확인했을 때 핸드폰은 전원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서 메모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다는 통화에 대해서는 메모리에도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찝찝한 점은 핸드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사하려고 실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 역시 여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행방불명이 돼서 그 사람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휴대폰을 파출소에 전하기 전까지 그 오래된 휴대폰은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오컬트적인 존재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저 당시 주운 적이 있었던 오래된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건 이후에 찝찝한 기분이 들어 집을 빼고 근처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살았던 고양이는 이후에 노안으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매년 제가 고양이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저 오래된 핸드폰으로부터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서요. 세 번째 이야기, 무녀. 과거 우리 가문은 음향사 또는 무녀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특이한 편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문의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한 힘이 깃든다는 이유로 당주도 대대로 여성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혈통이 뒤섞여버린 탓에 불제가 가능한 사람은 할머니 단 한 분뿐입니다. 예전과 같은 집안 분위기는 진즉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를 포함한 할머니의 아들들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드물게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버린 게 바로 나였습니다. 몇 대째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과거 가문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의 기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집안 환경과 내가 가진 힘 덕에 어렸을 적엔 정말이지 매일같이 무서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령이라는 건 의외로 파장이 맞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여서 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던 나는 할머니께서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고 하셨던 폐신사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리던 내 모습이 재밌었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이 억지로 가둔 것이었습니다. 갇히고 수십 분을 그저 내보내달라며 소리를 질러대던 중 밖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돌연 멈췄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공기가 내 뺨을 스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분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돼. 중성적이긴 했지만 마치 방울소리처럼 예쁜 남성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할머니 때문에 기르고 있던 내 긴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가지고 싶어. 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그 순간 공포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께서 내 혼은 텅 비어 있어서 이질적인 존재의 먹잇감이 되기 쉽단다. 그러해 언젠가 내가 잡아먹힐 위험에 조우하게 되었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가지고 싶어 나는 말이 메아리 치듯 몇 번이고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떨리는 목소리로 등 뒤에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머리카락까지라면 괜찮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쩍하고 입이 벌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 다음 순간 목덜미가 허전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먹혔구나라는 생각에 다리가 떨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었던 걸까? 어떤 것이 내 허리를 안아들고 천천히 앉혀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신이나 요괴 같은 것과 직접 접해본 적이 없던 나는 조금 놀란 상태에서 몸의 열이 싹 가시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잠들어 버렸던 걸까 깨어나 보니 난 날 괴롭히던 아이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잠깐 정신이 팔려 있던 중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사에 가던 날 꺼내려던 순간 문이 꽉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 안에 쓰러져 있던 내 모습과 짧아진 머리카락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새하얀 안개 같은 것이 자신들을 쫓아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난 얼른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말을 걸렸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앞도 흐려져 갔습니다. 청력만이 이상하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난 있는 힘껏 나업은 남자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발이 닿자마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내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지면 나도 죽고 아이들도 죽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난 할머니만 믿고 본가를 향하는 작은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커다란 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앞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째선지 할머니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안도한 나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 크게 노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라. 내가 마지막에 들어와야 해. 그저 너무 무서웠던 나는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두 사람의 등을 밀며 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날 신사에 가뒀던 두 아이의 어머니가 흰 소복만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신사에 갔구나.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력도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은 난 물고기 마냥만 뻐끔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입술을 스치는가 싶더니 품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붉은 연지를 꺼내 입술에 발라주기 시작한 순간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났습니다. 입이 트자마자 변명 섞인 말을 연신 들어놓았지만 할머니는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날 괴롭힌 아이들과 함께 본가 안에 있는 경문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우릴 쫓아온 건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자주 쳤던 신사의 신이었으나 대기근 때 산재물을 바친 것을 계기로 부정을 탔다고 합니다. 그 신이 날 맘에 들어 한 덕에 난 그에게 그림자를 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먹힌 건 머리카락이 아닌 내가 태어날 적부터 신이며 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건 신이 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난 신이 씨지 않았다면 3살이 되던 애 죽었을 것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할머니의 힘덕이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날 괴롭힌 아이들은 귀신의 씨였으며 신이 마음에 들어 한 아이를 괴롭힌 죄로 신벌이 내렸다는 말을 할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신내림 굿을 행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러온 것은 아이들 대신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날 가둔 아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같은 시간에 본가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날 괴롭힌 아이들도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널 대신할 것은 없다. 너와 같은 영역을 가진 사람 또한 없어. 자칫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 나도 신을 불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 내 안에 그 녀석을 깃들게 할 생각이다. 알아들었냐? 내 마음이 사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 한 분명 괜찮을 거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신이 너에게 깃든다면 그 어떤 어지간한 귀신이나 잡기 그리고 저주 등은 네 주변에 감히 알신도 못할 것이다. 이걸 그나마 위안으로 삼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내 안에 깃든다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이대로라면 할머니가 죽는 순간 난 먹혀버리고 말 것이며 나에게 신을 깃들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의 목숨 또한 위험해질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싫단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할머니만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간 순간 내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깨어났을 땐 내 방이라 붙어있는 본가 가장 안쪽 방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들어와선 단 한마디 깃들었다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내 안에 그게 들어온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이상한 기분은 들지 않았고 그럼 내 머리카락을 만진 건 그 녀석이었구나 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 일주일간 난 목욕제계를 하였고 밤이 되면 할머니가 내가 잠이 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난 매일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게 신의 기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잡아먹은 날에 그가 느낀 슬픔이 몇 번이고 날 덮쳐왔습니다.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고 그가 저에게 한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너나 내 주위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제부터 네 옆에 조용히 있을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내가 머리카락을 바치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얌전히 돌려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엄청 마음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이상 제게 깃들게 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어릴 때는 몇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신이 저에게 깃들게 된 후로는 이상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 고등학생입니다만 언젠가는 할머니의 뒤를 계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